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 투자론이 전부 다 이제 투자 분석 기법까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차분히 투자의 암기 코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강의한 학원 중에 병점 박무강이 이번 주에 휴강을 또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그쪽에 또 진도가 늦어요. 올해 정말 강사가 강의하기 정말 쉽지 않은 해입니다.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일 수도 없으니까 많이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도 휴강, 이게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휴강하는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러나 일단 자, 저의 계획은 이래요. 일단 암기 코드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5월, 2월 달에는 제가 약속한 대로 뭘 진행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10년치 기출을 이제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중에, 수업 자료로 제가 만들어서 일단 10년치 기출 수업 중에 풀어주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들으라고 유튜브로도 10년치 기출을 또 자료랑 올릴 거예요. 카페에. 그러니까 암기 코드 어느 정도 키워드 암기 딱 하고, 이제 이 암기를 어떻게 문제로 응용을 하느냐, 요것만 자꾸 해주시면 부동산 학은 딱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암기 코드가 투자, 금융, 그 다음에 개발관리, 마케팅 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지대이론부터 제가 쭉 암기 코드 들어갔으니까. 자, 아무튼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특히나 투자로는 뭐가 중요하냐, 요 박스. 이 박스가 제가 일단 첫 번째 한 주에는 요걸 먼저 했죠. 박스를. 그런데 이 박스를 보시면 27번과 28번의 투자 분석 기법은 이 계산이 중심이에요. 말 문제보다는. 요 앞부분은 말 문제가 중심이에요. 말 문제가. 그래서 요 앞부분은 누구든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래서 제가 먼저 요 앞부분을 먼저 암기 코드를 해보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투자론에 들어가 보면 우리 56페이지 강의 노트에 수익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수익은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걸 우리는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불러요.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위험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투자는 수익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로 뭔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투자의 수익을 보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뭐 있을까 궁금하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투자는 항상 얼마의 성과를 수익으로 벌었습니까? 즉 수익이라는 지표로 투자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게 기본이겠죠. 이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건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거니까 그냥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 항상 포인트가 내 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따진다라는 게 시험에 꼭 나와요. 제가 수업 중에 강조를 많이 하지만 내 것만 따진다, 이거의 의미를, 그렇죠, 시험을 보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즉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것이니까 수익 중에서도 모든 수익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올라가야 되고, 투자 금액은 내가 된 투자 금액, 이렇게 둘 다 내 것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출제 포인트냐? 우리가 비할인법에 가면 다음 암기 코드에서 겁나게 제가 많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과 지분 투자 금액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수익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지분 수익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자에서 반드시 성과 측정 지표로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 가, 유, 순, 전, 후라는 5단계 중에 순영업 소득을 의미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을. 그럼 제가 어떤 사례를 넣느냐? 그럼 이런 사례를 넣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수치를 한번 넣어보죠. 자, 제가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1년 말에 얼마에 되팔았습니까? 110만 원에 되팔았어요.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딱 사업기간 1년에 투자 스케줄이에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에 되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투자 금액은 100만 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요걸 대시는 분이 많아. 그렇잖아요. 이 11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내 돈도 1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요 투자 기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이는 이득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리고 요걸 우리는 순소득이라고 하죠. 순소득. 그래서 이 투자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순소득으로 10만 원을 벌었고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10%가 수익률이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성과를 측정했니? 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기준이에요. 순영업소득. 자, 그리고 지분 수익은 이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일부는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으로 떼주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죠. 그래서 지분 수익의 계열은 항상 끝에 뭐가 붙어 있냐? 현금 수지. 이게 내가 가져가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세전, 세후 현금 수지가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페이지에 우리 강의 노트 70페이지에 보면 요 연습하시라고 제가 한 문제를 넣어놨어요. 바로 요 놈이죠. 자, 얘는 8%라는 요 정답을 찾아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료를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항상 투자를 분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투자 금액이 얼마고 내가 번 성과, 수익이 얼마인지. 근데 투자 금액을 봤더니 심플하잖아요.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3억이니까 3억 원짜리 투자했고 그 중에 대출이 2억, 내 돈이 1억. 그럼 이제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수익에 대한 분석이에요. 근데 항상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었니? 그러면 뭘 찾아요? 순소득. 그런데 투자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보여야 돼요. 요놈. 그럼 이제 쉬워지는 거죠. 3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었군요. 그럼 10%가 안 되죠. 한 6.66666 요 정도 되는 거예요. 3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내 것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요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된 돈 1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빼야 됩니까? 은행 일부를 가져가겠죠. 은행. 근데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렇죠. 은행이 이자로 12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즉 은행의 대출은 2억이고 그 다음에 2억에 연이자율 6%. 그러니까 2, 6은 12, 1200만 원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게 갖다 줄 거 갖다 주고 난 나머지 800만 원이 내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걸 우리는 투자 현금으로 분석해서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부채 서비스에 갖다 줬으니까 이게 바로 세전현금수지. 그래서 현금수지 계열이 지분수익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분수익률만 따지세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800만 원 벌었군요. 8%. 그래서 정답이 8% 이렇게 돼야 돼요. 8%.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하나를 더 해드렸죠. 어떤 거냐. 이 부동산은 대단히 투자에 섭섭한 투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거. 부동산 가격이 세상에 누가 추천했길래 빵프로냔 말이에요. 빵프로. 그럼 만약에 자 가격 상승률이 빵프로가 아니라 10%라고 해보죠. 10%요? 10%. 그럼 지금 금액으로는 3억 원짜리 투자해서 10%니까 금액으로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래서 만약 3천만 원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은 임대차를 통해서 번 순소득이고 그 중에서 은행에 이자 갖다 주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데
만약에 가격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은행이랑 나누지 않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이건 내가 추가로 가져가는 보너스예요. 그럼 결국 내가 지분 수익률을 따지면 1억을 투자해서 자, 가격 상승이 없으면 800만 원, 8%를 보는 거지만 가격 상승까지 있으면 3천이 플러스 되니까 38%로 뭔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요 자료를 자꾸 분석해 줘야 돼요. 예. 자, 그럼 다시 56페이지로 와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지분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내 것만 따지는 거죠. 이 지분 수익은 세전이나 세후 등의 현금 수지를 말하고, 그리고 항상 지분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수익률이요. 자, 지분 수익률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늘릴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예요.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반드시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타인 자본을 활용했더니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의 레버리지. 그리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수익률이 여기는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정의 레버리지.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썼어도 나의 지분 수익률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중립적 레버리지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늘리는 효과, 이 정의 지렛대 요건을 정의 지렛대를 목적으로 하니까 정의가 정의 지렛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지렛대 효과의 심플한 것은 항상 투자의 수익을 누구와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는 건데 누구의 목을 낮추면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이렇게 줄이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렛대 효과죠. 근데 은행의 목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먼저 요놈이 시작이에요. 일단 은행이 대출금리가 낮아야죠. 이 말은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고 했으니 적게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다면 대부 비율은 항상 대출 금액으로 해석을 해야죠. 대부 비율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대부 비율 또는 LTV가 나오면 대출 금액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되고 대출 금액은 올려야죠. 그런데 자, 요거 보세요. 요 표현. 자, 대출 금액은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대출 금액은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게 전제가 됐을 때 대출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의 가장 1번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고 정해졌으면 그때 은행을 많이 우려먹는 게 대부 비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 대출 금리가 높을 때 대부 비율을 올리면 플러스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X. 대출 금리, 즉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낮을 때 은행을 많이 우려먹어야죠. 그리고 항상 지렛대 효과로 수익이 올라가면 은행이 부담해야 될, 내가 지분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자, 암기는 심플한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지렛대 효과인데 첫 번째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고, 중립적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분명히 정의 지렛대 효과를 설명해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에 의해 결정되냐?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돼요.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요. 저당 수익률 또는 대출 금리라고 표현을 주죠. 여기에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지 보죠. 앞에 총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요놈이 포인트예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 이런 뜻인데 일단 이게 뭔지 몰라도 저당 수익률에 동그라미 치고 지금 투자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고 돼 있으니까 꺽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당 수익률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구나.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내목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구나.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확인해야 돼요. 그럼 밑에도 보세요. 4번.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대요. 그럼 지금 금리가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니까 결국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되는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차입 비율, 즉 대출 금액을 늘려야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를 통해 수익이 증가하면 부담해야 될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조금 암기 코드가 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위험은 일사천리로 암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 위험은 첫 번째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위험은 무엇인가요?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말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란 게 뭔가요? 예상했던 결과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두 문자가 사, 금, 법, 인, 유.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 운, 치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투자의 위험이란 건 도대체 뭘 분류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분류한 거죠. 사업상의 위험은 사업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졌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법적 위험은 법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딱 요 기출 지문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된다겠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 자, 목소리가 죽네요. 사업 자체에서 발생했으니까 사업상 위험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항상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근로자의 파업, 근로자라는 건 임대, 즉 운영과 관련된 근로자고 영업경비는 임대, 즉 운영과 관련된 경비예요. 따라서 이걸로 발생하면 운영 위험이죠. 그 다음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위치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이니까 위치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이니까 법적인 위험이군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우리는 이걸 위험, 이걸 유동화 과정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투자의 위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그 다음에 편차로 측정하고 항상 수익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게 잘 나오는데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는 표현 몇 가지만 볼까요? 자,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이거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뜻하나요? 맞죠.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고 위험이 있으면 수익도 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인가요? 맞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도 비례관계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우리는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투자자들 위험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기본 가정으로 하나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는 거. 위험 회피형.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예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
그래서 항상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되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해야 돼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 코드는 심부름 회피형 조카였죠. 심부름을 싫어하는 조카는 심부름을 시키면 항상 뭘 요구해요? 자신이 싫어하는 심부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가 주어졌을 때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이 예상되면 항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 위험을 보다 회피할수록 투자자는 보다 많은 수익을 요구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여기가 객관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요놈을 봐야 돼요. 요놈을. 투자에서는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으로 하니까 위험이 예상되면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수익을 올려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진리가.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 아직 안 들어갔지만 요구 수익률은 항상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99.9%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을 내린다 또는 하향으로 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1000% 틀린 질문이에요. 1000%. 왜? 아니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항상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의 문구에 요구 수익률을 내립니다.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읽어볼 필요도. 너는 X인 거야. 요구 수익률을 항상 올리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수익과 위험의 객관.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투자 결정 이론은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를 선택. 근데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수익률의 기준은 투자의 수익과 위험 중에 어떤 것만 고려하는 듯 보여요. 그렇죠. 수익을 보다 중시하는 방법이에요. 수익. 근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지 않습니까? 위험.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수익과 분산이라는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거죠. 위험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상식이에요.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했죠. 이 투자 결정 이론이랑은 A, B, C 이렇게 여러 대안 중에 나는 어떤 대안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각각의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측정하는 거죠. 기대되는 수익을. 그래서 그 기대되는 수익이 가장 크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률 기준이에요.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제일 큰 걸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할 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 이후에 미래 현금 유입, 수익, 미래 현금 유입, 그 다음 미래 현금 유출을 통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만약에 대안이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A라는 부동산 하나가 있고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7%라고 이렇게 딱 추정이 돼요. 그럼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비교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선택하겠지만 대안이 이렇게 딱 하나 나오고 7%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7%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이걸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항상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7%가 측정이 되면 이 7%가 높냐 낮냐라는 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자신의 기준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수익률 기준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당연히 이 기준인 요구 수익률이 뭐냐는 거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투자 대안으로부터 보장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보장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험은 요 구조가 잘 나오죠. 요 구조는 제가 요렇게 설명을 했죠. 자, 내 친구 누굴 소환했어요? 오피스텔? 친구 오피스텔? 친구 오피스텔이라는 놈이 나에게 뭘 자꾸 권유합니까? 투자 좀 해줘 라는 거죠. 투자 좀. 즉 돈 좀 싸달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나는 아무리 내 친구 오피스텔이지만 투자 자금을 쏴줄 때 그렇죠. 공짜로 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무위험. 무위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죠. 즉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위험이에요.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 나는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에게 최소한 얼마를 요구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금이자죠. 예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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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위험이 있어요. 그럼 위험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제 위험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고려하면 나는 항상 나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합니까? 올리는 거죠. 왜? 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니까. 그래서 얘는 해석을, 자, 오피스텔이라는 투자 안에 투자를 할 때 얼마를 최소한 요구해야 되지 봤더니 첫 번째, 위험이라는 거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는 최소한 예금이자 정도는 보장받고자 한단 말이야. 이게 무위험률이야. 그런데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나는 뭔가를 더 요구해요. 왜? 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에 대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대가. 그래서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익률의 개념에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고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미래 수익과 비용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현금 유입 수익, 미래 현금 유출을 통해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정확한 의미는 투자 대안에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야.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는데 항상 무위험에 동그라미 치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는 최소한 뭔가를 요구하죠. 그게 예금이자죠. 그리고 예금이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학자들이 유식하게 말해요. 이자는 기다려야 주는 거니까 이자 수익을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위험 나오면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나의 요구하는 수익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는 위험 회피형이라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6번.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고 위험 할증률이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지배 원리 두 개를 묻는 것밖에 없어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도 보자고. 요거. 자, 요거까지 한번. 자, 요거 저는 필요 없을 듯하고. 자, 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동일한 위험이라면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합니다.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딴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2번부터 봐요. 자, 이게 출제의 의도가 뭔지.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수익을 놓고 보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놓고 보면. A의 수익이 크다고 돼 있으니까 A를 선택해야죠. A. 그리고 A와 B의 표준 편차가 동일합니다. 표준 편차가 나오면 분산, 표준 편차는 항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얘는 위험이라고 해석해야죠. 위험이라고. A와 B의 표준 편차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A와 B 어떤 것든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럼 결국 A를 선택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했죠. 그러면 이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적용 원리가 지배되느냐는 동일한 위험일 때 최고의 수익을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일 때 동일한 수익일 때 최소의 위험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뭔가 대안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냥 지배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런데 자, 4번을 먼저 봐요. 4번. A의 기대 수익이 B의 기대 수익보다 커요.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어떤 놈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놈을? A를 선택해야죠. A가 수익이 크니까. 근데 뒤를 봤더니 표준 편차가 나오면 위험이죠. A의 위험이 B의 위험보다 커요. 그럼 위험은 우리는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B의 표준 편차가 작죠. A보다. 그러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는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측면에서는 수익이 높은 A가 선택되고 표준 편차라는 위험의 측면에서는 위험이 낮은 B가 선택이 되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하나가 결정이 안 되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면 하나가 선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 봐요. 자, A의 수익이 B의 수익보다 큽니다. A의 커요. A 선택. A의 표준 편차가 작다고 되어 있어요. A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A는 위험도 작죠. 그러니까 수익에서도 A가 선택되고 위험에서도 A가 선택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성립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변동계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변동계수 구하는 게 요새 아주 이슈입니다. 아주 겁나게 잘 나와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나와도 풀지 않는다. 나와도. 저 풀고 싶은데요. 풀지 마. 나와도 풀지 않는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보여만 드릴 때. 자, A와 B는요, 수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그렇죠. A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와 D는 위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놓고 수익이 큰 D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A와 D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죠. 수익의 측면에서는 D가 선택되고, 위험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한 김에, 아니, 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하나가 딱 선택이 안 되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모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지금 A와 D를 보시면 D안은요. 수익이 16%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 이렇게 크잖아요. 표준 편차도. 수익이 크면 위험도 큰 건데 자, 이게 현상적인 진리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수익은 높았으면 좋겠는데 위험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선택하고자 하잖아요.
즉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딱 최종적으로 결정해 보려면 수익의 측면에서 높은 게 하나가 선택이 되고 위험의 측면에서 낮은 게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고 해야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이 경우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수익은 높고 위험은 거꾸로 낮은 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결국 수익이 높은 거 하나, 위험이 낮은 거 하나 이렇게 결론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A와 B는 결국 어떻게 선택되느냐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투자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투자자의 성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수익이 큰 D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를 우리는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험이 낮은 A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보수적. 이게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대안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변이 계수를 통해서 뭔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안을 보죠. A안은 표준 편차가 10이죠. 이게 위험이 10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10이에요. 수익이 10. 그 다음에 D안은요, 표준 편차가 15. 그 다음에 수익이 16이죠. 수익이 16. 요렇게 수치를 비교해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위험이 이렇게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수치가 작을수록 보다 유용한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안 돼. 괜히 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네. 시간만. 그냥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얘는 변이 계수가 얘가 1.1 나오고 1이죠. 1이 나오고 이쪽은 16분의 5니까 0.9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과 0.9는 위험을 나타내니까 요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 놈을. 왜? 변이 계수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수치가 작은 0.9. 그러니까 얘는 수익 1단위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거 계산하라고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 이런 변이 계수라는 지표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더라. 요것만. 괜히 그냥 이것만 하고 갈 걸. 그래서 요거 지문 하나만. 요거 지문.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를 활용하기도 하더라. 여기까지만. 그러면 지금 기본 개관은 끝난 거야. 여기까지. 너무 길겠어. 괜히 변이 계수 했다. 자, 변이 계수를 한 이유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뭔가 적용되지 않을 때 학자들이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라는 걸 통해서 뭔가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하기도 하더라.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개관이 끝났으니까 이제 위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